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의 복수만큼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다. 이모님은 젊은 시절에 이모부님을 잃고 홀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힘겹게 키워오신 분입니다. 굳은 일을 많이 겪으셔서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이모님께서 나도 사실 젊을 적엔 겁 많은 색시였단다 하시며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모님의 나이는 32세. 남편과 아이들을 보며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때에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인지라 한동안 끙끙 앓아두셨던 이모는 옆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새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삭바느질을 하러 다니셨는데 이모님이 일을 해주시던 부잣집은 시원한 대청마루와 마당에 늘씬한 버드나무도 가지고 있는 큰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선 이모님께 식모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지만 국군 중령의 아내가 다른 집에서 식모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고, 그런 꼿꼿한 태도가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에 들어 아주머니의 집에서 나오는 바느질거리부터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모두 주선을 해주셔서 점점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남편이랑 어딜 다녀온다고 집을 봐달라고 하셨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이모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님은 흔쾌히 수락하고 대청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그런 와중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렸다고 합니다. 이모님은 벌써 돌아오셨나 하는 생각에 대문을 바라보았는데 순간 얼음처럼 얼어버리셨답니다. 처음 보는 꼬마 아이가 머리에는 상투를 들고 무표정하게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기이하게 생긴 모습에 움직임마저 기이하여 걷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닌 콩콩거리며 대청마루로 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깨비구나. 이모님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고 혹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는 자기가 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새 자식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고 점점 다가오는 동자를 보며 죽으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고. 이런 생각만 되뇌이고 있었고 결국 동자는 대청마루까지 올라와 제자리서 깡총거리며 이모님을 빤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안 된다. 난 죽으면 안 된다. 자신을 쳐다보는 동자의 눈은 마치 자신의 혼이라도 빼앗아갈 것 같은 기묘함이 있었고 이모님은 필사적으로 눈을 감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동자는 그런 이모님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한 번씩 웃고는 지나쳤고 총총걸음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고는 대문을 나가더랍니다. 동자가 나가자마자 이모님은 실신을 하셨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모를 깨우는 주인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그 남편이 자기를 걱정스레 보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있었고 이모님은 반울음 섞인 목소리로 동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헛비비를 봤다며 믿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와 달리 주인 아저씨는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시곤 황급히 집을 나가더랍니다. 주인 아저씨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던 이모님의 눈에 문득 버드나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주인 아저씨가 왜 집을 나섰는지 알게 되었고 주인 아주머니가 주시는 설탕물도 내팽개치고 서둘러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예전에는 요즘처럼 말린 국수가 없었기에 집에서 직접 국수를 말려서 먹을 때마다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역시 마당에 국수를 말리고 있었는데 동자가 지나간 후 말리고 있던 국수가 전부 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이모님은 그 집에 가지 않았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하더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일감을 받아 집으로 가져와서 하셨는데 얼마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사를 맞아 돌아가시고 주인 아저씨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재산마저 사기로 전부 잃고 비참하게 동네 밖 논두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주인 아저씨가 옆 동네 한 여자 무당과 정을 통하고는 계속 만났는데 무당이 임신을 하자 유산하라고 배를 발로 차고 때리고는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산을 한 무당은 적당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움막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명을 다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모님이 본 동자는 주인 아저씨를 벌하러 온 뱃속의 아이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모부님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신 이모님. 그야말로 슈퍼우먼이셨네요.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시다가 갑자기 등장한 꼬마 도깨비. 그건 마치 도깨비와의 만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꼬마 도깨비가 콩콩 걸음으로 대청마루에 올라오고 이모님은 도깨비구나라고 생각하시며 겁에 질리셨다니. 하지만 꼬마 도깨비가 그냥 웃고 지나쳐서 다행이었네요. 아니면 이모님이 도깨비와의 대결을 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꼬마 도깨비가 지나간 후에 버드나무에 국수가 걸려 있었다니. 이건 마치 도깨비 마법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주인 아저씨가 무당과의 관계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니. 이건 도깨비의 복수 같은 이야기네요. 아마 이모님이 본 꼬마 도깨비는 정말 그 무당의 아이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룸메이트가 죽었다. 제 친구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녀석입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다고 보니 취업을 하고 한 세 달 동안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매일 새벽 3시까지 룸메이트랑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은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동생 같은 룸메이트랑 친해져서 서로서로 속 깊은 이야기나 힘든 이야기도 자주 나누어 룸메이트의 여동생 등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3 친구들 모임이 있는 날이라 다들 모이는 날에 친구 녀석이 좀 우울한 얼굴로 참석했습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도통 말도 없고 시니컬한 미소만 가끔 짓고 있기에 좀 우울한가라고 생각했었는데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이윽고 연락이 없었던 동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주일 전 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룸메이트가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같이 살고 있진 않았는데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룸메이트가 집에 있는데 새벽에 남자친구가 우울해서 만나자는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도 새벽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술 마시고 돌아오던 길이었답니다. 남자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마주오던 차에 치여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다리만 다쳤지만 뒤에 탔던 룸메이트는 그대로 날아가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룸메이트가 뇌사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가 문병을 가서 빨리 일어나야지. 너 이제 살만한데. 라고 울자 뇌사 상태라고 하는 룸메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 반응도 있고 몸도 따뜻하다 보니 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룸메이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룸메이트의 장례식에 참석한 제 친구는 출근 때문에 밤 12시까지만 있고 회사 동료들이랑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룸메이트의 여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언니, 나 무서워 죽겠어. 빨리 장례식장에서 가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라고 하자 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죽은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여동생이랑 함께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가 또 문상을 얹나? 하고 여동생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벌써 새벽. 거기다 부산스럽게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척 서럽게 우는 여자 목소리가 옆에서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소름이 쫙 돋아 룸메이트의 여동생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났더니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가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죽은 룸메이트의 친구도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들었니? 분명 그 둘이 자고 있던 그 사이에서 나는 울음소리였는데 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룸메이트의 여동생은 다음날 아침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고 슬퍼졌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룸메이트는 뇌사에 빠져 누워있고 가족 및 친구와 동료들이 우연찮게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다리에 붕대인가를 감은 남자친구와 그 엄마가 찾아와서는
이 나쁜 년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쳤다. 물어내라. 왜 창창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랴. 라며 생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룸메이트 주변 사람들도 화가 나서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말도 해봤지만 어쨌거나 둘 다 과실이 있다고 서로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말을 씁쓸하게 하면서 룸메이트도 잘한 건 없지만 이제 겨우 힘든 고생 넘기고 자리도 잡혀 행복해졌는데 남자친구와 가족들의 일 때문에 여러모로 한이 쌓이지 않았겠냐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저씨.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죠. 직접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서 살았는데 동네에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많아서 맨날 같이 어울려 놀곤 했죠. 같이 놀면서 문방구 오락기에서 게임하기도 하고 PC방 가서 게임도 같이 하고 강가에 놀러가서 개도 많이 잡고 그랬던 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작은 분식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그 평상에는 동네 어른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하고 쉬고 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어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계셨고 저는 킥보드를 타며 동생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 저 끝에서 웬한 아저씨가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생들한테 저 아저씨 계속 우리 쳐다보는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동생들은 그냥 그 아저씨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계속 놀더군요. 저는 그 아저씨가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우리들 노는 거 구경하는 동네 어른인가 보다 하고 계속 놀았습니다. 그러다 그 아저씨가 있나 없나 궁금해서 슬쩍 보니 과일 상자를 들고 이쪽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동생들도 그걸 봤고 누군가 우리 저 아저씨 도와주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결국 나이가 가장 많았던 제가 그 아저씨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에게 다가가자 아저씨는 이 물건을 저기 앞에 있는 슈퍼까지만 내 킥보드에 싣고 가줄래?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대답했죠. 동네 어른들이 앉아있는 평상 앞을 지나갈 때는 그 아저씨가 짐이 워낙 무거워서요. 라고 말하던 게 기억나네요. 물론 우리 할머니도 그 말을 들으셨고 말이죠. 슈퍼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가려는데 그 아저씨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맛있는 거 사줄 돈을 주겠다며 저를 큰 길로 이어진 골목길로 데려가더군요. 그 아저씨는 앞서가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흰색 트럭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 안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고 저는 뭔가 공포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느꼈죠. 아저씨는 저한테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뒤돌아서 킥보드를 타고 최대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며 뒤돌아보니 그 사람들은 트럭을 몰고 다시 큰 길로 나가더군요. 그때 뒤돌아보고 난 후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죠. 평상에 가니 할머니께서 저보고 어쩌다 그리 다쳤느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아저씨가 나를 끌고 가려 해서 도망치다가 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동네 어른분들은 저희 할머니 보고 얘 다시 못 볼 뻔했구먼 하고 한마디씩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할머니께 된통 혼났습니다. 낯선 사람 따라갔다고 말이죠. 그 아저씨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상자 있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다른 어른이랑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는데 누가 벽돌을 넣은 상자를 슈퍼 앞에 버리고 갔다고 결시안한 사람이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 무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일. 방송에서 무당이나 신내림이 나올 때면 저것이 환각 상태인지 정말 빙의 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인이 존재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0년 전 당시 동네에 A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특별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방에서 잠을 자던 A는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던 A의 부모님이 깨어나서 A를 쫓아갔는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뒷모습만 따라갈 뿐이었고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A가 달려가는 방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 공동묘지였지요.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그 길을 맨발로 달려서 올라갔던 A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A의 부모님은 달빛에 의지해 공동묘지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셨고 소란에 놀랐던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를 발견했을 때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에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A의 부모님이 달려들어서 막으려는 순간 파헤친 땅에서 한 쌍의 방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록달록한 색실이 달린 방울이었고 방울을 꺼낸 A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쥐고서는 바로 기절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A는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A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고도 없고 이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무당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하고 신이 불렀다고도 합니다만 A는 무당이 되었고 상당히 영험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A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뒤에 어떤 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는 A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 역시 살기 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마주 보았지요. 당시 곁에 있던 A의 가족은 그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였고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흉흉한 분위기에 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려보다가 A를 찾아온 여자가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A가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뒤시더니 달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매우 오래된 엽전이었고 A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찼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역시 같은 무덤에서 그 엽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차지해서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 표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는 그 후에 더 영험해지게 됩니다. A는 아직도 태백산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영험한 무당으로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동네에 사시던 어른들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특히 당시에 횃불을 들고서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다는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말하시지요. 5번째 이야기, 복수심에 친구를 죽였던 사건. 훈련 중 부상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끌시끌한 분위기였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육군병원에 후송을 왔는데 몇 달 뒤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인원 체크를 하는데 그의 사병이 보이지 않았지요. 부대를 다 뒤져보니 매점 뒷부분에서 안면부를 다 도려내고 손가락 지문을 전부 잘라내었던 수십 차례 난도질을 당한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병이 살해당하던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회를 끝내고 나가는 어떤 군인의 손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좀 보자고 했답니다. 근데 칼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기에 치료실로 보냈고 몇 반을 꼬매어 치료받게 한 다음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신상을 파악해보니 살해당한 군인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의 부대로 헌병을 보내어서 조사를 하게 되니 진짜로 그 군인이 살해범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죽인 이유는 평소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시험마저도 그 친구 때문에 볼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복수를 꿈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은혜 친구로부터 병원 후송 이야기를 들은 순간 복수를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고 면회소 매점으로 불러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밖으로 나가서 준비했던 흉기로 찌르고 난도질한 다음에 얼굴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복수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베인 것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를 밀쳐내다가 실수로 베었습니다. 손이 베이지 않았고 조병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집값이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결국 남은 돈을 전부 털어서 어머니만큼은 편히 모시려는 마음으로 작고 오래되었지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였지요. 어찌되었건 못난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자력으로 일어섰지만 내리막 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요. 사업이라는 끈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대구에 직장을 잡게 됩니다. 이사를 하던 날에 예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몇 가지 물건들을 치우고 도배도 다시 하고 새롭게 꾸미니 칙칙한 건물과는 달리 산뜻해 보였습니다. 실내 구조가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욕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욕실은 벽, 천장 모두가 캡슐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풍기도 창문도 없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저는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2주 후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어머니께서 어디 아픈 것처럼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며 물어도 아프신 곳은 없다 하시는데 저희 집에는 강아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애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제가 대구로 내려간 그날 밤부터 강아지들이 이유 없이 짖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께서 한참을 주무시고 계시면 개들이 짖는 통에 자주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짖기를 3-40분 정도.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짖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1-2시 정도 되면 그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정말 잘 따르는 애들이고 순한 애들이었지만 어째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이 짖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돌아온 그날 밤에 한참을 자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순간 또 개들이 짖나? 라는 생각에 눈을 떴지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실에서 무슨 소리를 못 들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며 열린 방문 사이로 시선이 갔는데 개들 눈이 파랗게 불이 켜져서 욕실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소리였냐고 여쭤보니 욕실 쪽에서 천장을 부수는 듯 꽝꽝꽝 하면서 3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개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었으나 피곤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에 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었고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욕실에서 온갖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욕실에서 얼마나 날뛰었던지 욕실에 있었던 물건들은 죄다 넘어지고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끼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꽝꽝꽝 하는 어제 어머니가 들었던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인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합니다. 방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로 나가니 개들이 거실에서 욕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 소리 들었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해서 찜찜했지만 회사 때문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내려온 뒤로 저녁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으나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는 탓에 주말에 내려가 어머니와 그 소리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낮인데도 꽝꽝꽝하고 욕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개들은 요란하게 지저대고 패닉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지만 아파트를 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욕실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잘 아는 선배에게 욕실 수리를 부탁합니다. 캡슐을 뜯어내어 방으로 만들고 베란다를 욕실로 개조했습니다. 욕실이었던 방은 애견들 방이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후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신 게 무서우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셨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앞동의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노부부가 살았답니다. 금실 좋은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사셨답니다. 그런데 49제를 지낸 후부터 집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고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욕실뿐만 아니라 방, 거실, 천장에서도 그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신경 쇠약에 병까지 얻어 결국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이 나와서 제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사하는 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안방에 장판을 들어 올릴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었지요. 얼룩지고 빛바랜 한 장의 할아버지 사진이었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었는데 다행인 것은 욕실 공사한 후로는 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 굶어 죽은 동료의 소름 끼치는 복수. 몇 명의 남자들이 우연히 보물지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 나서게 되었고 어느 우물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낙반 사고가 일어나 남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고 말았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굶주림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기에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잘못된 제비를 뽑고만 남자는 울부짖었지만 동료들에 의해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팔은 다른 이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직후에 바로 구조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쇠약해졌지만 상처 하나 없는 남자들과 한쪽 팔이 잘려나간 채로 방금 전 있었던 비참한 사건을 호소하는 한 명의 남자. 저 녀석 낙반 도중에 팔을 잃고 말았어요. 쇼크를 받아서 그 후로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친구의 팔을 먹은 이들은 스스로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구조대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팔을 잃은 남자는 사고에 의한 정신착란으로 처리되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몇 년 후 외팔이 남자가 퇴원했다는 소문이 흐르고 그의 팔을 먹었던 동료들은 섬찟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팔 한쪽이 잘려나간 채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외팔이 남자를 찾아 나서지만 단서라고는 남자의 딸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교묘하게 딸을 꼬드기려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신이 나가서 우리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녀석을 구하려고 한다. 그 말에 따른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외팔이 남자의 행방은 묘연하고 그 사이 차례차례 남자들이 죽어나가서 마침내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모두 한 팔이 잘려나간 채였지요. 마지막 남은 남자에게 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숨어 계신 곳을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변두리의 은신처로 남자는 향합니다. 은신처는 살인자에게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고 창문조차 없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거운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은 완전한 밀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남자는 반쯤 정신을 놓고서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외팔이 남자와 그의 딸입니다. 딸은 눈동자에 광기를 띠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내보내줄 수는 없어.
과거 우물에 갇혔을 때와 같은 밀폐된 공간이었기에 남자는 절규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먹을 것도.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건 주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딸이 문틈으로 밀어 넣은 것은 예리하게 갈린 칼이었습니다. 사람 팔 하나 정도는 가볍게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예리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자전거에 귀신을 태우고 말았다. 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쇼핑몰은 당시에 오픈하고 1년 정도 지난 곳이었기에 건물도 시설도 거의 새 것이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흔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 건물은 딱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던 곳에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 그 소문을 듣고서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감과 동시에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몇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서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였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 2층 화장실에 청소 담당이 되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운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차차 손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다들 기분 나쁘다던가 죽어도 거기는 못 들어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무렵입니다. 갑자기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갈게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 이어서 다들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청소부 중 한 명이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갈 거냐고 물으니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들 A씨가 웃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휴식을 끝내고 자기 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에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칩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귀신을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라고 말을 건네자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내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진지한 얼굴에 당황한 할머니는 조심하라며 쓴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비워오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A씨가 전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그날부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삼촌이 나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려고 했다. 초등학생일 무렵에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았습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세조차 못 내서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입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매일 술만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삼촌을 꽤 좋아했습니다. 삼촌이 집에 들러붙고 반니은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에 나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방의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듭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시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뿐입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 두었던 튀김을 먹고 있었지요. 그러다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로 삼촌에게 인사합니다. 삼촌은 내가 먹던 튀김을 보더니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같이 낚시하러 갈래? 삼촌은 튀김을 먹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튀김을 다 먹고 낚싯대와 낚싯도구를 챙겨 물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낚시를 하던 집 근처의 폭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별로 안 잡힐 것 같다고 말하니 삼촌은 평소에는 잡지 못했던 뱀장어라도 낚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삼촌은 폭포 앞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자.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나를 들어 올립니다. 내가 바위 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가 좀 어때? 잡힐 것 같니? 라고 물었지요. 나는 탕류가 소용돌이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생선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잠시 수면을 내려보다가 문득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어느새 내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던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습니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춥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 그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삼촌 뒤쪽의 수풀에서는 바스락하고 소리가 납니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수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오늘은 잡힐 것 같지 않네. 나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고 삼촌을 지나쳤습니다.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나는 쏜살같이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뒤를 보면 이상한 눈을 하고 있던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에 나는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에 폭포 밑에서 결국 익사차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죽은 것으로 처리됩니다.